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공부할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수록된 수필 통곡할 만한 자리입니다. 공부 순서 첫 번째는 작품 배경 설명입니다.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생각과 글쓴이가 처한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면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과 특성을 공부한 후 내용을 정리하고 퀴즈를 통해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 정조 때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치가이자 문인으로 활동하며 부강한 나라 건설과 백성의 삶의 보탬이 되는 실용, 즉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 저서로는 열하일기가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주자학에 매몰되어 백성을 올바로 보살피지 못하는 주류 기득권층이 명분이라는 껍데기에만 집착해 백성에게는 무관심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진정 나라를 제대로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문기라는 큰 틀 속에서 일기, 수필, 또 유명한 소설인 호질이나 허생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은 독특한 양식의 책인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역사적인 이유로 청을 정벌하자라는 북벌론이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청을 보며 조선과는 다르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곤 좋은 점을 받아들여 조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나라에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조 4년 청나라 황제 걸륭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의 일원으로 뽑혀 베이징과 황제의 별궁이 있던 열하를 다녀왔습니다. 열하일기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를 2달 정도 목격한 뒤 쓴 생생한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에 따라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 다들 한 번씩 일기 써서 제출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때 맨 첫 줄에 어떤 말을 적었었나요? 선생님은 항상 날짜와 날씨를 적고 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글쓴이도 선생님과 같습니다. 초 8일 갑신이라는 것은 이 글을 쓸 당시의 날짜인 1780년 7월 8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첫 줄을 통해서 이 글은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정사 박명원과 같은 가마를 타고 여기서 말하는 박명원이라는 사람은 박지원의 팔촌형으로 함께 북경에 가게 된 사절단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어디에 가서 어떤 것들을 했다.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10열이 남짓 가서 한 줄기 산기슭을 돌아 나서니 태봉이 국궁. 국궁이라는 것은요. 윗사람이나 그런 물건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말 앞으로 달려나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로 백탑이 현신함을 아래요 한다. 백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탑을 말하는 건데요. 그 탑이 글쓴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탑은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글쓴이를 포함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올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백탑을 의인화하여 말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즉 우리가 백탑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태복이란 자는 정진사의 말을 맡은 하인이다. 산기슭이 아직도 가리어 백탑은 보이지 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나자 눈앞이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현란했다. 자, 이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것 혹은 낯선 물체를 보면 깜짝 놀라서 눈을 씻고 다시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산기슭을 벗어나 벌어진 노동벌판을 보니 그 광활함에 아찔하여 현길증이 난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크고 멋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나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사람이란 본디 어디고 붙어 의지하는 데가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다니는 존재임을 알았다. 자, 이 부분 같이 보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우주에 비하면 아주 먼지보다 작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들도 거대한 요동벌판을 보고 나니 자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아주 작은 존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뭉클하게 전해지는 감동도 있었겠죠.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마에 대고 말했다. 좋은 울음터로구나. 한바탕 울어볼만 하구나.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좋은 걸 보거나 멋진 풍경을 보면 와, 멋지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만 이 글쓴이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며 크게 울어볼 만한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이번엔 기승전결 중 두 번째 승 부분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 글쓴이가 한 말을 들었다면 분명히 되물어 봤을 거예요. 왜 울고 싶나요?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같은 보통 사람이 이 글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정진사인데요. 이 천지간에 이런 넓은 안개를 만나 홀연 울고 싶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즉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편적 생각을 가지고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안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음을 던졌으니 이제 나가 대답할 차례겠죠. 그러나 아니거든.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것이 희노애락 애호욕, 칠정 중에서 슬픈 감정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겝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슬픔만이 울음을 자아낼 줄 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슬퍼야지 울음을 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쓴이와 같이 창의적인 사고는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네, 7가지 감정, 7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다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글쓴이 나가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 답합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이 부분은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글쓴이는 울음이 슬픔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극에 달해 복받쳐 나옴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울음은 반드시 슬픔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극에 달하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고 울적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요동의 벌판을 보고 왜 울고 싶어 하는지 묻고 있는 정진사의 말에 작가가 슬퍼서 울고 싶다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깨우쳐준 말이지요. 이어서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병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여기에서는 울음의 기능과 그 가치가 아주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보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칠정이 늘어놓고 슬픈 감정에다가 울음을 짜맞춘 것이요. 이러므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짚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리어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서 감히 터져나올 수 없소이다.
저 한나라의 가인은 자기의 울음터를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하여 필경은 선실을 향하여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자, 이 부분에서 한나라의 가이라는 것은요,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돕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나라의 가이는 중국의 문인이자 정치가로 정치에 대한 소신을 말하기 위한 자신의 울음터, 즉 말할 방법이나 장소를 얻지 못하다가 상소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한나라 정권에게 하고 싶은 말, 울음을 울었다는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실이라는 것은 선실을 향해 울었다 하였으니 당연히 한나라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부터는 기승전결 중 세 번째, 전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울만한 자리가 저토록 넓으니 나도 당신을 따라 한바탕 통곡을 할 터인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겠소. 좀 전처럼 글쓴이의 대답에 대해서 정진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 질문과는 달리 어느 정도 공감하며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이 보이죠. 다시 글쓴이가 대답해 줍니다. 갓난아이에게 물어보게나. 글쓴이가 정진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오며 느끼는 정이란 무엇이요? 처음에는 광명을 볼 것이요. 다음에는 부모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 차 있음을 보리니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일인데 슬프고 성날 까닭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생각할 때의 갓난아이는 태어났을 때 빛을 보고 부모 친척들을 보니 즐겁고 기쁨의 정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웃지 않고 태어났을 때 울음을 울지요. 그 정인즉 응당 즐겁고 웃을 정이련만 도리어 분하고 서러운 생각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다. 혹 누가 말하기를 인생은 잘나나 못나나 모두 죽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 중간에 허물이나 환란이나 근심 걱정을 백방으로 겪을 것이니 갓난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이 죽었을 때 오는 조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갓난아이의 본정이 아닐 게입니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앞서 글쓴이는 갓난아이가 기쁨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스스로 조문할 만큼 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미 태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어둡고 답답하고 얽매이고 비좁게 지내다가 하루아침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빠져나오자 팔을 펴고 다리를 뻗어 정신이 시원하게 될 터이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쓴이가 요동벌판을 보며 통곡할 만하다고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기뻐하는 이유는 탁 트인 곳으로 나왔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이처럼 답답한 조선사회에 있다가 탁 트인 요동벌판, 즉 청나라를 보자 하니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은 기쁨을 느끼는 게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누가 될까요? 글쓴이 본인이 되는 것이고요. 어미 태 속은 바로 그 글쓴이가 살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조선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탁 트인 넓은 곳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선진화된 모습 또는 드넓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유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한번 감정이 다하도록 참된 소리를 질러보지 않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소리란 아주 기쁨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마땅히 본받아야 하리이다 라고 호연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승전결 중 마지막 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체로 격한 감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후 차분한 태도로 요동벌판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이 부분에서 요동벌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금에 오고 간 비바람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이 부분은 현실에 대한 심정을 아주 운치 있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망하다는 것은 시름 없이 바라본다 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핵심 정리를 통해서 작품의 형식적 측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은 앞서 설명한 부분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탄적이고 비유적이며 수필이란 점에서 체험적이고 설득적입니다. 특징은요, 정진사의 물음과 글쓴이 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문답식 구성이며 크게 4단 형식인 기승전결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갓난아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글을 전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 장면에 대한 소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광활한 요동벌판에서 느끼는 통쾌한 감정 혹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회입니다. 이 작품은 기승전결과 그 속에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뒤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울음터라는 말은 이 말을 필두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울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아주 참신하고 독특한 발상을 보여줍니다. 아까 선생님과 같은 일반 사람은 정진사처럼 생각했었죠. 그러나 글쓴이는 한바탕 울고 싶다. 어떤 감정이 극에 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 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진사에 비해서 글쓴이는 아주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지요. 통곡할 만한 자리는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 박지원이 중국의 요동벌판에 이르러 드넓은 세계를 만나는 기쁨을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요동벌판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는 작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관을 보고 감탄이 아닌 통곡하겠다라고 말하는 발상의 전환과 대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 적절한 비유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통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풀어보았나요? 1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행문의 성격 맞습니다. 특히 글의 첫 부분에서 여정이 제시되어 있었죠. 2번 이것도 맞습니다. 정진사가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또 다른 물음을 제시하였죠. 자, 세 번째, 울음과 웃음이 같다고 한 이유는요. 웃음과 울음이 모두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